번뉴스 2부 시작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명절 성수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도 설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간 핵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거라면서 미국의 핵전력 자산 운영에 대한 공동기획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는 15%로 2배 가까이 늘고 중소기업도 세액 공제가 25%로 확대됩니다.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공항에서 PCR 검사를 한 단기 체류 외국인의 20%가량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중화권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중앙행정부처나 지자체에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봉쇄당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출근길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장현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테슬라에 과징금 28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테슬라 일부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광고 내용의 절반에 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를 넘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연초 들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를 공습했고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60명이 넘는 러시아군이 숨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신년 인사회,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총리 등 5부 요인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만 참석 여부를 물었다고 하고요. 민주당은 미리 잡힌 약속이 있어서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정치 원로들은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은 국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국회를 내 편으로 끌어들일 노력을 경주했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원로인 민주당 문희상 상임고문은 자신의 야당 대표 시절을 떠올리면서 개발 도토리지만 대통령 행사에 빼놓지 않고 갔었다면서 종이 쪽을 보냈어도 참석해야 협치가 시작된다며 불참은 잘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회 주제가 자유와 공정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내년 신년에는 좀 다른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두 원로의 쓴소리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마음대로 뭐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힌 겁니다.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민주정치에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태도 전혀 그러한 소위 야당과에 있어서의 어떤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는 그런 발언이 전혀 없어요. 큰 행사에 그래도 참석해야 된다라는 지론을 난 갖고 있고 난 그게 원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안 간 거는 난 잘한 일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종이찍 쫙 보냈다든지 전자로 뭘 왔다 이놈에도 불구하고 참석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되기 싫어도 좀 여러 가지로 끌었더라도 대화를 시작해야 협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여야가 오늘 1월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놓고서 지금 신년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신년 인사회에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한 것을 놓고선 여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의 소통과 협치, 부재, 또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가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 아닌가 싶어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신년 인사회 200여 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직접 네. 가보셨죠? 예, 저도 예, 참석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뭐 정부에서도 모든 장관님, 총리님 다 나오셨고 국회에서도 우리 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오셨던 그렇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님, 헌법재판소장님, 뭐 우리 정부를 이끌고 네, 있는 오부요인. 모든 분들이 다 네. 오셨습니다. 예. 거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네. 예,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면 박성준 의원 대변인께서도 아마 가셨을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22일 날이요? 네네. 이메일로 참석 여부를 묻는 그런 통지를 저도 뭐 받았다면서요?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이제 예. 이메일로 와서 좀 참석 여부를 알고 한 4시간 만에 좀 답을 해달라 뭐 이렇게 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할 때 사전 조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여야가 강대강 구도로 네. 돼 있었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야당을 야당으로서 대우했습니까? 협상의 어떤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왔는데 네. 갑자기 어느 날 뭐 이메일 따고 와서 참석해달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다른 그 초청 아니 인사들도 그러니까 예를 모두 들어서 이메일로 제가 다른 보냈다고 거 하던데 아니, 예, 다른 거와 맞습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이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네.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시간도 물어보고 조율도 하고 예를 들어 박형수 의원님은 제가 만나는데 제가 만나고 싶다고 어느 날 딱 보내가지고 이메일도 보내서 예. 그날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박형수 의원님 나오겠습니까? 나갑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 뭔가 뜬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군불도 떼고 서로 얘기도 나누고 뭔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려면 친근한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전 조율해서 이렇게 예.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예. 정치의 영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박형수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정무수석도 있고 하니까 그럼요. 보내서 네. 한번 같이 와달라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뭐 저도 기왕이면은 그런 형식을 좀 취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예. 이 행사 자체가 저희들한테도 사실 하루 전인가 이게 통보가 되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급한 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뭐 근본적으로 아까 문희상 전 그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메일로 오든 어쨌든 간에 네네. 협치를 하려면은 좀 그 야당 대표로서의 담대한 이런 걸 좀 보였어야 되지 않느냐. 아. 이정미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의당 대표는 네. 그래도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와서 정말로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물꼬가 이렇게 만남으로서 터지는 것인데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것은 좀 지나치게 정략적이다라고 아하,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문희상 고문은 뭐 종이 쪽을 보냈어도 갔어야 한다라고 한 반면에 또 천정배 전 법무장관은 결국은 들러리나 서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또 입장을 밝혔어요. 당내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당내 분위기를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일이 이루어지려면은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계를 확 뛰어넘어가지고 어느 날 참석해달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거부는 아니죠. 또 예. 이재명 당대표도 공식 일정이 미리 예정된 일정이 있었고 네. 그런 가운데 이 신년 한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분위기 있게 하려면 여야가 협치하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만났다고 하면 그게 좀 뭔가 그림도 좀 안 맞을 것 같고 또 네. 하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여기 좀 이재명 당대표랑 만나고 싶으면 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림도 좀 만들어주고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전에 말씀하시기를 만나는데 형식과 절차에 구애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예, 있으시거든요. 예. 그렇게 좀 아니, 만났으면 영수회담 오히려, 제안하면서 지금 예, 봐서는 그런 그런 얘기했죠.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거지만 그냥 봤을 때 딱 뭐 누구랑 얘기한 건 아닌데 안 오는 게 좋겠다. 네. 안 오는 게 좋겠으니까 그냥 이메일 예, 딱 보내서 내년에는 좀 다 같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래서 신년 인사회에 가지 않고 이제 최고위원회 부산에서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문 전 대통령 평산마을로 거죠? 가셨죠. 예. 예. 그때 같이 가셨나요? 저는 못 갔습니다. 아, 그랬나요? 대변인들 다른 분들 가셨는데 저는 또 개인적인 일정이 점심을 있었고. 같이 했고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 저희 대변인단 회의하는데 저도 이제 첫해 이재명 당대표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 그 평산마을에 찾아갔었거든요. 제가요.
그때 같이 갔을 때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요. 작년 8월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도 어떤 얘기했냐면 사실 제가 이제 대변인하면서 제가 그 이름을 지었는데 명문정당이라고 아하. 제가 그 브리핑하면서 이재명의 명, 문재인의 문.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 문재인 조어를 지지나 하셨군요. 예.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층이나 같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민주당이 돼야 되고 그것은 결국 명문정당이 돼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제가 브리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분위기가 워낙 좋고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같이 참석했던 대변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이 시대의 과제가 무엇이고 어떤 위기에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예. 서로 아주 의견을 그렇군요. 같이 일치받다고 예. 봅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제발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네. 아마 어제 그 문 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의 위기다, 후퇴다, 막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그 얘기를 먼저 꺼내자라면은 또 우리는 또 예전에 적폐청산위원회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문재인 정권 초기에 범정부적으로 각 부처에 다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적폐청산한 그거는 민주주의의 진전인가 그러면은 이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비리 부분 또는 전 정권에 대한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이 수사 예. 부분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기획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사정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미 그 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고 또 이거는 엄격하게 보자면은 지방 권력과 시행업자 네. 또는 기업체 간의 결탁 또는 유착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인데 이것을 제대로 수사하고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를 넓히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고 해서 또는 당대표라고 해서 하던 수사를 이제 그만해 덮어. 이게 예. 과연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박성준 것이죠. 의원께서는 저희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취지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민주주의 위기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들이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거의 민주주의 위기는 군사 쿠데타라든가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위기를 이제 초래했다고 보면은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국민이 선출한 합법적인 정부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거. 어떻게 초래하느냐? 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 분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라고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절차 과정을 아예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가장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거고. 선출 권력이 민주주의 위기를 그렇죠. 초래한다. 선출 권력이 지금 미국의 민주주의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도 선출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선출 권력이라고 하는 의회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위기라고 할 예. 수가 있고 또 하나가 어떤 위기냐면 사법부에 대한 관련된 검찰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네. 합법적 권력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통해서 저기에 정치적 정적 세력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 위기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합법이라는 거예요. 법치주의 이름. 그러니까 예. 법치주의라는 이름이 결국은 국민의 눈높이에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그들만의 법치를 가지고 자의적 권력을 행사를 해서 그것도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공권력을. 그게 민주주의 위기이고 예. 또 하나가 있어요. 예. 하나의 잣대가 뭐냐면 언론의 자유입니다. 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어쩌면 미국의 수정헌법 1조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론 억압하고 있잖아요. 예. MBC 막 타도시키고 YTN 그렇게 하고 웬만한 신문사 말 안 들으면 또 거기 가서 저렇게 하고 이것이 민주주의 위기죠. 그러니까 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분 침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의 문제, 예. 절차성의 문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법적인 문제, 법치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언론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목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심각한 위기죠. 민주주의 위기가 왜 민주주의 정말 위기냐라는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요. 민주주의 위기를 거꾸로 우리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 예.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이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죠.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서 사법부까지도 다 친정권인 사람들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민주주의의 위기다. 각자의 역할을 인정해주지 않고 예.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그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예. 그걸로 우리가 민주당을 공격했던 말인데 그는 민주당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소수 여당이지 않습니까? 네. 공격하는 말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예. 정적 제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에 출마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재명 후보는 정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다음에
누구하고 우리 당에 누구하고 저 다시 또 대통령 선거 할지 모르지만 예.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정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아니, 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데 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정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예. 여당이니까 제가 이 정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월 임시국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요. 새해에도 지금 여전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그리고 또 일몰일범은 다시 또 논의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서 지금 신경전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고서 한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런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서 처리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달 내에 열어놓고 별 일을 하지 않고 또 끝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연장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구관리, 국회 일정 등 핑계 대다가 안 통하니 일하는 국회를 방탄국회로 둔갑시키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주 52시간 제도 폐지하고 의무 휴업일도 없이 일하라면서 정작 집권여당은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 안보 현안을 두고 국회 문을 닫자고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오늘 현직 의원들 두 분 나와 계시니까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임시국회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열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일하는 국회 하자는 겁니다. 방탄국회 될 수 있으니까 포인트로, 원포인트로 기간을 한정해서 열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입장 들어볼까요? 예, 원래 1월과 7월은 임시국회가 없는 달입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 임시국회를 하겠다고 하면은 특정한 의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일몰된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일몰된 법안들이 갑자기 국회를 열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합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우리 여야 지도부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또 물밑 접촉을 하고 난 이후에 예. 그때 열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모두 연다고 합의가 끝난 해가지고 다음에 열어서 그렇습니다. 처리하자. 예. 예. 그런데 이걸 굳이 9일부터 임시국회가 끝나는 9일부터 열자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다. 예. 저희는 그렇게 민주당의 입장은 근데 일하는 가장- 국회를 위해서 계속 열어놔야 된다는 일하는 거죠? 국회도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이 됐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보면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 의해서 국조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의 그 억울한 분들을 위해서 진상규명해야 된다고 해갖고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그 국정조사 특위에서 얼마나 발목을 잡았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국정조사 특위가 기한이 다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연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연장하려면 국회 열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국회를 열지 않고 일단 여야 협상에서 다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원포인트로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는 게 좀 국민의 예를 들어 입장인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문제 국조특위뿐만 아니라 국회가 열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원포인트가 됐든 뭐 근데 하든 여야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상시국회 하자고는 했어요. 상식국회 예. 하자고 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박형수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일몰법이라는 게 언제 끝났냐면 12월에 끝나는 거예요 원래요. 원래 지난해 일몰제가 보통 12월 말에 그렇죠. 끝나는 지난해 거죠. 12월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하고 당연히 그 법에 준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못했냐면 12월에 예산국회 때문에 서로 여야가 법안 처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네. 법사위도 제대로 못 열리고 그리고 상임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예. 처리해야 할 지난해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몰법뿐만 아니라 민생 법안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1월에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12월에 예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일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12월 23일 날 예산안 처리했지만 이재명 그 전에 대표 방탄용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씌우고 싶겠죠. 네. 예. 그렇게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예. 씌우고 싶겠죠. 아. 무슨 뭐 방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법안 저 이재명 당대표 지금 검찰 소환 앞두고 있는 관계에서 네. 지금 무슨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당당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담대한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9일에 안 하고 국회 기간을 두더라도 검찰이 그렇게 그 좀 야비하게 거기 없는 기간 동안에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일단 뭐, 예. 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달라 정도였어요. 지금 그럼요. 출석 예, 요구서. 그래서 예. 그 기간 동안에 그 국회가 안 열리는 기간 동안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하시지 말고 예. 좀 하려면 해봐라. 이러면 오히려 못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좀 여야가 담대한 뭐 정치를 좀 임시국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임시국회를 열지 않든 일단은 할 일은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런 저희까지 차원에서 하고 다른 접근하시면 안 될 것 예. 같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저는 예. 봐야 된다고 봐요. 이 예.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국회의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청문회가 언제죠?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예. 1월 며칠부터 열리죠. 열려서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기간이 있는데 그러면 1월 연장 7일까지인가요? 그렇게 예.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국회가 그거에 대한 국민의 응답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러면 그거 단순하게 그거 하나 처리하겠습니까? 법 하나 법 지금 12월 달에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의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겠습니다. 접근해야지. 왜 예.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문제를 남 탓하는데 지금 보면 사필 규명해요. 모든 문제를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네. 그게 어디 국민이 누가 받아들일 수 왜 예, 있겠어요? 다음 주 이재명 넘어갈게요. 당대표를 그렇게 끌어안아서 예. 분리를 하셔야죠.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인 것이죠. 딱 하나 알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예. 제가 국정조사 특위위원이기 때문에 아, 예. 이 국정조사 내일 이제 청문회를 하고 금요일 날 다시 또 내일이군요. 청문회를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합의한 것 중에서 원래 현장 조사 2번, 그다음에 기간 보고 2번, 청문회 3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문회 한 번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간 내에. 충분하지 않으면은 예. 그런데 연장할 수 있는 예, 거죠. 그런데 예. 이건 충분하지 않다라고 또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장 조사, 그다음에 기관 보고, 청문회 증인 다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 분들을 상대로 지금 3번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3회째 지금 합의가 안 된 부분은 예. 민주당이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잠깐만 여기까지 국정특위에서 들을게요.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신현영 의원 증인 채택 문제가 지금 이태원 참사의 중요한 핵심입니까? 네. 지금 또 하나 뭐냐면 유가족들이 그러잖아요. 국민의힘 지금 기관 보고라 됐던 어떤 조사특위 가보면 엉뚱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물타기 들어가고 흐리게 하고 예. 그거 유가족들이 그렇게 보는 앞에서 제대로 된 질문 하나 하고 핵심 찌르지 않고 이것 자체가 국조특위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있는 오늘 모습들 다 목격하고 있는데 그걸 왜 국정조사에서 제가 질문한 걸 좀 보시고 얘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유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유가족 우리 분들이 궁금한 것들 많고 꼭 알아야 할 것도 많으니까요. 유가족 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국회 또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국민의힘 상황 넘어가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당 지지층 대상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지금 부위원장이 1위를 달리는 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듣고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 이런 부분과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유인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네.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더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윤심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그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 누구에게 가 있느냐, 모두 다 본인들에게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심과는 별도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죠. 지금은 부위원장이시고요. 1등을 달리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네, 보면 나경원 30.8, 안철수 20.3, 김기현 15.2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 결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어떻게 예상들 하세요? 저희들도 사실 예측을 전혀 지금 못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나경원 전 의원께서 나오시는지 여부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데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본인이 나가겠다, 나가지 않겠다 이 얘기를 주변에도 아마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아까도 라디오 방송에서 본인도 얘기하셨지만은 어쨌든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의 그 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기를 해야지 당권에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대통령께 그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나비 원장 장관 귀용 시나리오 뭐 이런 이야기도 근데 그거는 지난번부터 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윤심이 어떻게 해서 이걸 판을 짜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예,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부러 누구를 출마하거나 출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관을 기용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이제 이번 그 국민의힘 당대표 이 경선이 네네. 가장 중요한 게 내년 이제 총선 때문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 4월 총선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가운데 가장 두려운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지금은 그냥 제가 관전평을 해보면 예, 예.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 자체가 스텝이 꼬여 있어요. 예. 이미 스텝이 꼬일 대로 꼬인 거죠. 뭐냐면 이제 당권 룰을 바꿔서 100% 당원으로 이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서 이것은 뭐냐면 내부적인 경쟁 구도 하에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규정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사를 해봤더니 나경원 이제 위원장이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전 의원이. 예. 아, 이것도 혼란스러운 거죠. 막상 우리 구도가 생각했던 것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나경원 위원장을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경원 위원장은 이미 들떠 있는 거거든. 아, 1위도 압도적으로 1위를 한단 말이죠. 네. 왜 그러냐면 친윤이 몰고 있는 김기현 의원보다 훨씬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명분이 없는 거예요. 나경원이 안 나올 명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스텝이 계속 꼬이는 거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뭐냐면 예.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뭐만 남아있냐면 갈등만 남아있게 돼요. 네. 당대표 선출을 통해서 화합과 그다음에 리더십을 확보해서 총선을 치르러 갈 수 있는 일사불란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룰 과정부터 해서 당대표 선출 과정을 쭉 보면은 분열의 조짐이 굉장히 보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돼도 이미 분열은 가고 예. 있죠. 스텝이 이미 꼬여 있죠. 지금 보였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이 1등 할 줄은 몰랐겠죠. 네. 아니 민주당에서 누가 제일 두려운지 좀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려고 그랬더니 그 얘기 좀 듣고 싶었는데 말씀 안 하시는 얘기를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얘기할 자신 필요가 있다. 없는 게 예. 의미가 없어요. 이미 이제 스텝이 꼬인 상태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의미가 없어요. 네. 그 스텝이 꼬였다고 얘기하시는데 최소한 저는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보다는 우리 선거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적 알겠습니다. 관심도 커질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정해진 이재명 대표였고 네.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누가 당대표가 될지 전혀 예.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더 더 시작이라고 다이내믹하고 볼 재밌을 수 것이라고 근데 확신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3초만 하게 한국 정치 과정에 보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면은 권력 내부의 투쟁이 이어져서 권력 싸움이 분화가 일어나죠. 네. 그것이 그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선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1,0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4주 연속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8만 993명, 해외 유입은 6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620명으로 사흘 연속 6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301명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인 어제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20%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309명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한 결과 6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단기체류 입국자의 19.7%인데 5명 가운데 1명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입니다. 어제 중국발 입국자 전체 인원은 1,052명입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에 이어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강화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의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전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인 Q코드 입력도 의무화되고 입국 뒤에 확진되면 식비와 치료비를 제외한 입원비만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테슬라에 2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테슬라가 광고한 것의 절반에 불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2배 가까이 부풀렸다고요? 네, 테슬라가 국내 홈페이지에 주행 가능 거리를 부풀려 광고했다가 제재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한 번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 2배 가까이 부풀린 겁니다. 테슬라가 광고한 주행 거리는 상온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오갔을 때처럼 특정 조건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인데요. 이런 표시를 따로 하지 않고 마치 일상적으로 한 번 충전의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특히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한 번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저온 도심에서 실제 주행 거리는 220.7km로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테슬라가 전용 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 성능도 부풀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5분 안에 최대 247km 충전 등 짧은 시간에 장거리 주행이 가능할 정도로 충전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한 건데요. 실제로는 특정 충전기로 외부 기온 20도 등 최적 조건이 갖춰질 때만 가능해 일상적으로 소비자가 누리기 힘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료비 절감 광고 역시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커질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며 테슬라의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온라인 주문과 관련해서 제한을 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받았다고요? 네, 테슬라는 온라인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주문 수수료 1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주문하고 일주일 만에 이를 취소해도 위약금이라며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주문 취소 기한과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이용 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것도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테슬라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기자동차 성능에 대한 부당한 광고와 주문 취소 방해 행위를 바로잡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 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설 민생안정 대책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번 설은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이 모이는 첫 명절이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당은 정부를 향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조류 독감 확산에 따른 계란의 방출이나 수급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에너지 바우처나 복지 할인 등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전북특별자치도법이 지난해 말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서 4번째 특별자치시도가 탄생하는 건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김민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지역 정치권을 필두로 잇따라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누구에게도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독자 권역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북 발전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곧바로 체감할 변화는 1896년부터 쓰던 전라북도 대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는 겁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이른바 균특회계에 전북 별도 계정을 만들 수 있게 된 점도 평가할 만한 대목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그 자체로 특별할 수는 없는 일종의 밑그림입니다. 전북에만 적용되지만 6개월 먼저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에 3가지 조항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 곧바로 실익을 취하기보단 우선 법부터 제정될 수 있게 한 전략이었습니다. 대통령 공포 1년 뒤 법이 시행되는 만큼 특별법이라는 빈 그릇을 전북만의 특별한 무언가로 어떻게 채울지가 앞으로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점인 농생명이나 문화예술 그리고 다른 지역 전 세계에 없는 새만금이란 큰 대지를 활용해서 독자 권역으로서 다른 지역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을 끌어내는 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여기에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로 인한 특별자치도 난리부려는 전라북도가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른바 윗선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전례가 많지 않다며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오늘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했고 추가 입건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의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에 과실 책임을 물은 사례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당일 고속도로 근무자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달 29일 방음터널 화재 당시 근무했던 제2경인고속도로 근무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어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당일 터널 진입 차단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근무자들의 조치가 미흡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다가 서울교통공사 직원, 경찰 등과 충돌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254번째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역에 모인 활동가 20여 명은 동대문 역사공원역에서 내린 뒤 다음 열차를 타려고 했지만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 등이 이를 막으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왜곡된 역사 인식 문제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2기 진실화해위원장에 취임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과거사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고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건을 왜곡했던 과거 행적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수장은 1기 시절에도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계열 이영조 위원장이 2010년 진실화해위가 개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주 4.3 사건을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반란으로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중 반란으로 표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이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에서 임기를 마친 뒤 2012년엔 총선에도 도전했는데 역사인식 문제가 다시 불거지며 결국 공천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이르러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영조 후보 공천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사 정리법을 보면 진실화해위원장은 위원회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여당과 야당 추천 위원 수가 같아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이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그만큼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사건 관련자들은 정권에 따라 위원장의 성향도 바뀌면서 진실규명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걱정합니다. 저희 강제징집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해야 될 범위가 아주 넓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을 규명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을 위원장에 앉히는 건 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아픔으로 남아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는 인물을 임명하고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할 거다. 더 나아가 지금처럼 위원장 임명을 대통령 혼자 맡는 대신 관련 학회와 단체 등으로 권한을 분산해서 위원회가 정권의 입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점령지에서 새해 전야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 군인 63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일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러시아군 임시 숙소를 미사일로 공격해서 63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국군의 손실을 공식 발표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현장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실제 사망자가 최대 400명에 달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돌아보면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6강 진출로 큰 기쁨을 안겨줬습니다. 올해를 보면 야구 대표팀부터 수영의 황선우 선수까지 숨가쁜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허재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강 신화를 쓴 축구대표팀의 길을 이어받아 올해는 야구대표팀이 세계 4강에 도전합니다. 도쿄올림픽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지만 6년 만에 열리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WBC에서 4강 진출과 함께 야구 강국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애리조나 전지훈련에 돌입하는 대표팀은 오는 3월 일본에서 B조 1라운드와 8강전을 치르고 8강 관문을 통과하면 마이애미로 건너가 4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립니다. 같은 운동선수로서 좀 감동받았고 또 너무 멋있다고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도 이제 WBC가 열리는데 준비 잘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자 축구의 16강 신화를 이어받아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동반 16강에 도전합니다. 우리 대표팀은 독일과 모로코, 콜롬비아와 H조에 편성돼 2015년 캐나다 대회 이후 8년 만에 16강행을 노립니다. 수영과 육상의 간판 스타 황선우와 우상혁은 나란히 세계 선수권에 출격해 뜨거운 여름을 보냅니다. 지난해 자유형 200m 롱코스 세계선수권 2위, 쇼코스 세계선수권 1위 황선우는 라이벌 포포비치와 다시 한번 정상을 놓고 자웅을 겨룹니다. 지난해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던 우상혁은 8월 부다페스트에서 바심과 탐베리 등 최강자들과 맞붙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9월 23일 개막해 2주간의 열전을 펼칩니다. 5년 전 대회에서 24년 만에 일본에 2위를 내준 우리나라는 황선우와 우상혁 등 간판 스타를 앞세워 2위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뿐만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기록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수영이라는 종목에서 메달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양궁의 안산과 김재덕, 기계체조의 여서정 등도 젊음의 패기를 앞세워 스포츠가 빚어내는 감동의 드라마를 쓸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제가 선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편지도 써왔습니다. 네. 꼭 읽어주십시오. 네. 제가 이거 좋아하는 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당원 국민 여러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습니다. 집권 2년차, 제발 올해부터라도 아집을 접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좀 더 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인사회 진행하시는데 거기 참석하지 않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결정하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야당 지도부에도 참석 전달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에 초청한다고 하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선약도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참석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보내고 결론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인해주세요, 대표님. 저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인해주세요. 안타깝게도 부족 많이 했습니다. 잠깐 들고 있어주시겠습니다. 사진도 한번 찍어요. 셀카로. 아무래도 마스크 의무가 풀렸습니다. 오케이, 있었네. 나 이재명 박봉근한테 또 받아볼까요? 박봉근. 오늘도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수도권은 오전 한때, 호남과 제주도는 밤 한때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영동에 이어 영남 동해안 지역으로도 건조 경보가 확대됐고요.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 대전 영하 5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지만 중부지방은 여전히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도, 세종 4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풀리겠고요. 절기 소환인 금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